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점심입니다. 그리고 보니 2023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 첫 방송,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이 대통령의 연하장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만 장을 뿌려대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연하장을 받을 정도로 이미 연하장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대통령의 연하장. 그런데 문재인은 퇴임 후 이번 새해에도 연하장을 뿌린 모양입니다. 어쨌든 문재인이 현 정국에 대한 우려가 담긴 연하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처럼 날을 세웠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위선이다. 아니 도대체 연하장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런 비판이 나왔을까요? SNS를 통해 공개된 문재인의 연하장에서 문재인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마저 춥게 한다. 그러고 보니 이 못난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정말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이번 겨울은 길고 유난히 추운 겨울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아직 소환, 대안, 그러고 보니 혹한은 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뒤 표현이 이렇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비겁한 윗선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비겁한 위선을 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읽다가 이 지점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아주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라를 경제부터 사회 도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자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고? 문재인은 권력을 놓으면서 양심까지 내려놓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문재인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 말 KBS 사사건건에서 문재인을 비판한 말도 바로 이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문재인은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고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6개월이나 무상으로 양육을 하고 사랑을 해준 데 대해서 국민은 고마워해야 한다. 국민은 고마워하라. 이것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아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 조장에 앞섰던 대통령답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이 녹아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 발전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건 문재인의 친정인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재인을 이재명이 새해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최한 신년회에 불참하면서 문재인과 만난 것입니다. 끼리끼리, 말하자면 같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어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 평산마을 문재인을 찾아가서 예방했습니다. 작년 8월 당대표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묘한 우리의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기자들이 이 언급이 누구의 발언이냐고 묻자 민주당 대변인이죠. 안호영은 두 사람이 같이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 때문일 것입니다. 서해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응유되었을 때 문재인은 종전선언 때문인지 이를 못 본 채 했습니다. 결국 이대준 씨는 피격됐죠. 청와대는 결국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몰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온갖 파렴치 범죄에 휘말린 이재명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모여
자신들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걱정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안호영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딱 집어 말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문재인이 신인사를 두고 비판이 여러 나왔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주호영의 말이 뉴스가 됐습니다. 주호영은 문재인이 신인사에 대해 2일 라디오에 나가 우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이 국방안보 경제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본인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언급한다.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 특히 주호영은 이재명의 신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워낙 이재명이 여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구속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그런 걸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고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임시국회를 1월 달에 열어서 다시 이재명이 구속되는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호영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치의 상대방이 이재명이 아니라 국회의장단이다. 그러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단과 만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를 주호영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취임하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해 듣는 바에 의하면 수사를 받아서 만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고 듣고 있다. 어쨌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정치 이슈는 무엇일까요? 잔잔한 정치 뉴스보다 이걸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젯밤 KBS에서 이 재판과 수사가 정치판을 흔들겠지만 당권 다툼도 볼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말입니다. 내년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 것인가? 여야 모두 이게 화두가 된 것입니다. 과연 여당에서 누가 총선을 치를 얼굴이 될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MB 정부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낙마를 했죠. 거기에서 보듯이 여당 대표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지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을 대표하는 얼굴이지만 당을 대표할 유패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낙연, 김부겸 등이 유패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기나긴 겨울이겠지만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회의장 문희상이 이재명의 면전에서 플랜 2, 플랜 3을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든 대선이 끝난 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대선 연장선상에서 벌여왔던 여야의 싸움이 그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야당의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곧 협치를 할 기본적 조건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물러나고 다른 사법 리스크가 없는 분이 등장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협치를 할 기본적 조건이 비로소 완성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 대외적 변수도 문제입니다. 결국 민생 경제가 윤석열 정부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작년 2022년
이제 지난 지 불과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2022년에 472억 불, 우리 돈으로 60조 원의 무역적자 났습니다. 이 60조 원 무역적자는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이 3고 모두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아니 우리 국민이 합심을 해서 통제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민생이 대외적 변수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외적 변수는 북핵 문제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남전역을 핵사정권으로, 또 우리를 겨냥해 전술핵을 대량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겨냥해서 전술핵을 대량 생산하라. 윤 대통령은 일전불사결기로 적의 도발을 응징한다고 맞받아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훨씬 높아진 상태입니다. 연말연시 이재명을 저격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은 2일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자신이 국회에서 했던 설명을 조롱하는 농담을 주고받은 이재명 등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웃기지도 않고 괴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12월 3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 그래 카메라는 다 나가시고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할 때 아주 의도적인 농담을 했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며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 참석자는 입으로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부스럭부스럭이라는 소리 흉내까지 냈습니다. 한동훈이 이틀이 지나 어제죠, 오후에 과천청사 출근길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 정치인이 뇌물 받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다. 한동훈은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먼 옛날 먼 나라 이야기라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의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괴이할 뿐이다. 한동훈은 민주당이 노웅래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당이 설마 뇌물 범죄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나? 같이 지켜보자. 그런 민주당의 여야 간 수사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동훈은 냉소적으로 받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 그 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자, 이번엔 대장동 사건 속보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김만배가 2021년 10월 1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를 호위하던 바이크 헬멧을 쓴 자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죠. 바로 얼마 전 구속된 최우양 전 화천대유 이사입니다. 그 최우양 등 김만배 측근들이 대장동 게이트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는 2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 공동대표인 이한성과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양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김만배 지시로 대장동 수익 245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 고액 수표로 인출한 후에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교체를 해서 이른바 돈 세탁을 해서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을 했습니다. 최우양은 또 2021년 10월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서 은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 추징 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출해서 숨겨둔 148억 원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아마 김만배가 이른바 자해를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한 푼 남김없이 다 뺏기는구나. 그걸 안 것이죠. 새해 또 다른 관심사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래전부터 남북대화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남북대화는 김정은, 그 위에 김정일, 김성에게 시간을 벌게 해줬을 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북대화라는 것이 결국은 김정은 3대 세습과 함께 북한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가 31일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SLBM 도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덫에 빠진 이 김정은은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비례대응 덫 그게 무엇일까요? 태영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31일 오전 8시경에 SRBM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SRBM 3발은 모두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KN 계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30일 우리가 성공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인기를 한 대를 내려보내면 우리가 2대를 올려보낸다. 바로 이 비례대응 전략에 김정은부터 말려들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태영호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거의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미 합동훈련을 정상화하자. 김정은은 누가 봐도 열악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한미일을 상대로 군사 시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가 말한 비례대응 전략은 이른바 맞짱뜨기 전략으로 놀라운 분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했는데 말려들기는 김정은이 말려들었다는 겁니다. 태영호의 말입니다.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비례대응, 맞짱뜨기식 군사적 시위가 이어진다면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게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새해 첫날부터 핵 위협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무관하게 한반도 긴장 고조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도발하면 이제는 북한의 종말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최근에 밀착하면서 김정은이 곧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를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에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그리고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이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가 한미의 적대적 군사활동 때문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김정은이 말이 이렇습니다.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정강 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 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 자세로 도전에 나서고 있다. 결국 대남 대미 도발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정치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철수 3일 8일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안철수가 2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당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보니 윤상현, 안철수 모두 수도권 국회의원들입니다. 윤상현은 지난 12월 28일 김장연대 김기현을 겨냥해서 울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대표의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안철수의 말입니다. 이미 저는 내년 총선거가 수도권에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저는 수도권이다.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에 겨우 17석이다. 지난번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이 패배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선거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출마를 한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도권에도 과거 안철수가 출마했던 노은병같이 여야가 비슷한 전력으로 각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안철수의 지역구인 분당처럼 여당이 아성으로 여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수도권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적의 우세 지역에 출마를 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 자세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어당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전장년에 시위가 시작됐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처럼 산뜻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분 서울 노원구 상계 10동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이 강남역까지 57.2km를 왕복 운행하는 파란색 146번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57km입니다. 이 버스는 매일 빌딩 층소부, 경비원, 건설 노동자들을 태우는 많은 버스입니다. 가득가득 찬다고 합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탑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월 2일 많은 버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탔습니다. 그는 이 만지면 따뜻해지는 핫팩을 토끼 모양 포장지로 접어서 승객과 기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수군 사업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전 4시 5분에 출발하는 버스 차 시간을 오전 3시 50분으로 15분만 좀 당겨달라는 그동안 탑승객들이 오랜 소원을 한덕수 총리가 오세훈 시장에게 말을 했고 곧 그렇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냥 버스 기사도 한 명 더 구하고 노조와도 협의를 해서 곧 그렇게 바꿀 것이다. 이 빌딩 청소년의 말이 이렇습니다. 오피스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오전 5시에서 6시 전에는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1분이 너무 아쉽고 시간이 촉박하다.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건물까지 냅다 뛰어야 한다. 최대한 직원들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것이 숙명인 이른바 인비지블 워커, 보이지 않아야 되는 노동자들, 그 인비지블 워커의 비애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달 중에는 첫차 시간을 3시 50분으로 당길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기쁜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